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더위가 물러가고 신선한 가을이 온다는 처서입니다. 더위는요 확실히 꺾었습니다. 그런데요 태풍과 함께 지금 큰 비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상예보 잘 살피시면서요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입니다. 기득권의 반기를 든 MZ세대, 뭐 2030 세대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젊은 세대를 뜻하죠. 노조 판을 바꾸다. 자, 지금까지 노조하면 생산직 위주였죠. 여기 보시면요. 40, 50 생산직 중심의 박탈감을 갖고 있다. 사무직 주축으로 노조 설립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대차, LG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투쟁 일변도 강성 노조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MZ세대가 뭔가 새로운 변화를 끌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4년 뒤면 입영 대상자 3분의 1로 줄어든다. 병역 의무자 숫자가 준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꺾이고 있거든요. 지난해 33만 명에서 2025년이 되면 23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저출산이 국방교육까지 위협하고 있다. 학생 숫자도요, 782만 명에서 93만 명 정도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정부 출산 보육 종합대책 시급하다. 자, 그러나 지금까지 출산 보육 대책 굉장히 오랫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어요. 그러나 효과가 결국엔 없었다는 게 또다시 증명이 된 셈입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미국 아프간 난민 수용지로 우리나라 등 미군 기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요. 자, 지금 미국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이렇게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미 국방부 자국 해외 미군 시설 추진한다. 자,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당국 여권 내에서는요, 협의한 적 없다. 일단 선을 그었고 있지만, 드디어 이런 문제가 닥친 거구나.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행 대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철 앞두고 있는데 대출 절벽이다. 실수요자 패닉이다. 대출이 절벽이면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농협에 의해서 농협이어 일반 은행들 부동산 대출 일단 중단하고 있다. 당국 가계대출 억제에 무주택자들 불똥이다. 전세 자금 얻기도 쉽지 않게 됐다. 이런 메이가 나오거든요. 길바닥에 나앉으란 말인가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대책을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반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최경철 매일신부 편집위원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윤기찬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네 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에 오나 물음표가 찍혀 있죠. 아프간 난민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아프간 상황 굉장히 심상치 않아요. 자칫 내전으로 갈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난민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도 숙제를 좀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운전대 싸움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대표와 지지율 1위 대선 주자 간의 갈등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별거 아니다, 괜찮다, 봉합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 또 나옵니다. 결국에는
경선, 대선 버스란 운전대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이 싸움 아니냐 언론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지사 리스크. 여당 내 대선 주자 중에서 지사직을 유지하시고 있는 분, 이재명 경기지사 한 분 계시죠. 이 지사직 유지를 놓고 뭐 당 안팎, 그리고 야당에서 약간 비판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결국에는 리스크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가계대출 옥죄기입니다. 일명기사 때 잠시 좀 짚어봤죠. 이 얘기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깊숙이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의 첫 번째 이슈는 아프간 난민 얘기인데요. 그에 앞서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상황 좀 두 가지 기사로 짚어보겠습니다. 뭔가 전쟁이 끝났다?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저항군, 여기서 말한 저항군은요. 반탈레반군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부군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항군 북부 3개 주를 탈환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얼마 전까지 아프가니스탄 전체를 탈레반이 장악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3개 주는 반탈레반군이 또 뺏은 겁니다. 탈레반은 피해 숙청을 또 시작했다. 저항군 대 탈레반, 아프간 내전으로 가는 건가? 뭐 이렇게 작은 제목이 있는데요. 먼저 지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일단 수도가 여기 카불인데요. 카불 인근의 3개의 주를 지금 저항군이 재탈환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상황이고요. 좀 더 보겠습니다. 저항군이 여기 보면 뭐 주 이름이 나와요. 판지시르 그리고 파르완이어서 바글란주도 상당 부분 되찾았다. 그러니까 뭔가 전쟁이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탈레반은요. 그리고요. 탈레반은 보복을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지방경찰청장을 기관총으로 처형했다. 숙청이 시작이 됐습니다. 새 정부 구상에 착수했고요. 수도 칸다하르로 옮길지도 논의할 것이다. 칸다하르, 여기 사실은 탈레반의 뭐 본거지처럼 있는 곳이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수도 자체를 옮길 계획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아프간 상황 첫 번째 기사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프간 대통령은 해외 도피. 그렇습니다. 뭐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았죠. 그런데요. 그 동생은 탈레반의 충성 맹세를 했다. 그 동생분이 여기 사진에 있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의 동생 하슈미트 가니 탈레반군 지휘관에 악수를 하면서 충성 맹세를 하는 모습이랍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형제는요. 좀 더 보겠습니다. 기업가인 동생 새로운 질서 인정해야. 탈레반 지도부와 악수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국민들은요. 이 가니 집안의 저주를 이렇게 분노하고 있답니다. 참 뭐라고 할까요 이게. 이런 상황입니다. 자, 두 가지 기사로 지금 아프간 상황 어떻게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좀 봤고요. 지금부터는 우리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난민 문제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아프간 난민 수용, 한국에도 던져진 숙제가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사진은 이 카불이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이 미국 해병대원들이 현지인 뭐 아기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에는 10,000명 훌쩍 넘기는 미국인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군대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요. 철수를 좀 뭐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 언론 보도입니다. 한국 등 미군 기지 활용 검토하고 있다. 전 세계 미군 기지가 유럽에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잖아요. 여기를 아프간 난민 수용 기지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정부는 확인 불가다. 이런 가운데 찬반 논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전체적으로 뭐 이런 거 설명하면서 과연 이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그래서 뭐 사실상 반대 아니냐. 다만 우리 정부를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를 도운 아프간민에 대해서는 난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수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좀 하죠.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의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우리 대한민국 미군 기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건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그리고 그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고 또 인접 국가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수송상의 문제를나 우리가 PRT 사업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아프간 재건 사업 때 함께 엔지니어나 참여했던 그 아프간 현지 고용인들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이 말씀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해가 없도록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이어가 보죠. 여야에서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지점이 있어요. 한국 정부에 협력한 아프간 난민의 경우는 도와야 한다. 뭔가 좀 한정을 하고 있죠.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여러 가지 이제 쟁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미군 기지에 수용하는 걸 우리가 동의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아프간 난민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난민을 받을 때 그 난민의 대상은 과연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정부, 아프간 재건 사업 때 우리 정부에 도움을 준 아프간 국민일 것인가, 아니면 아프간 국민은 다 받을 것인가, 이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앵커가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군 기지, 오산 기지 같은 곳이 아니 평택 기지 같은 곳이 오산기지랑 평택기지 다 기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이겠죠. 오산은 아마 공군기지이기 때문에 예. 활용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고 예, 평택 기지가 우선 면적도 넓고 그렇죠. 사실상 우리가 이미 준 미국 땅이란 말이죠. 예, 여기에 미국이 필요에 의해서 아프간에서 데려오는 난민을 거기에 수용하겠다. 우리 정부와 협의는 하겠지만 결정은 미국이 하겠죠.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난 기사는 그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난민들을 수용을 해야 된다. 외면할 수는 없다. 특히 이미 기사도 났습니다만 우리 기업이 아프간 현지에 진출을 해서 학교나 병원 이런 거 건설할 때 예. 현지에서 고용했던 사람들. 기사에 의하면 한 400명 된다는 거죠. 예. 이들을 그러면 우리가 선별적으로 받아야 된다. 저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다. 왜? 400명이 이미 분류가 돼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프간은 이미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는 건데 그 400명에게 어느 날 뭐월 뭐일 뭐시에 어디로 모여라. 그러면 비행기에 태워서 당신들이 협조했던 한국으로 데려가겠다. 왜? 보복이 두려우니까? 글쎄요. 그게 저는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와 명분의 문제가 저는 같이 뒤섞여 있다. 예. 그동안 난민이 아프리카나 아니면 중동 쪽에 발생을 했을 때 예. 우리는 사실 그동안에 남의 일이다라고 손을 놓고 있었죠. 물론 제주에 예멘으로부터 들어왔던 그렇습니다. 난민들 때문에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논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건 근데 항공 이 환승상에 예. 빈틈을 활용해서 우르르 몰려왔다가 어쩔 수 없이 있었던 사람들을 나중에 사후 처리했던 예. 거란 말이죠. 이번 아프간 사태와는 아마 질적으로 다를 거예요. 그러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난민에 대해서 독일처럼 포용적이었던 나라와 아주 배타적이었던 나라로 나뉘어서 사실은 인도적인 비난도 받고 예. 또 국내 정치에서도 그게 큰 논란이 됐었죠. 우리도 그런 정도까지 확산될 걸로 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예. 문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난민 협약 가입이라든가 이런 거 돼 있는 상황에서 예. 완전히 외면만 할 수 있을 것이냐. 아. 전 그런 점에서 우리 기업에 협조했던 400여 명의 현지 고용인을 데려오는 문제 이건 현실적으로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미국이 인접국에 보내야 되는데 인접국의 시설이 넘쳐서 예. 그런 차원에서 한국에 있는 기지에까지 자기들에게 협조했던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겠다. 예. 이건 아마 막지는 못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사실 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요. 미군 기지는 엄격히 따르면 미국에서 관할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 판단에 따를 겁니다. 그러나 또 한국 땅에 있으니까요. 우리 정부와 협의하고 어느 정도 동의 절차를 얻겠죠. 자, 이 문제가 이제 던져질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요. 지도 좀 보겠습니다.
만약에 아프간 난민이 주한미군 기지에 온다면 주한미군 기지가 여러 곳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은 여기 오산 공군 기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 험프리스가 가장 규모가 크죠, 여기는요. 그리고 군산 뭐 이 정도가 좀 꼽히는데 아마도 평택이 아닐까. 왜냐면 여기가 시설이 지금 제일 규모가 크고 그나마 여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좀 후보지로 꼽히는 거고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까 화면에 좀 봤는데요. 정치권 반응들이 좀 있었거든요. 입장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국민의힘, 물론 이제 국민의힘 공식 입장이라는 건 아니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이니까 당 지도부 중에 일원의 의견이에요.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간 난민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좀 냈어요. 여기 보면 정의당입니다. 장혜영 의원. 아프간 난민 일부라도 받아들이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일부. 그럼 아까 이제 송영길 대표의 얘기하고 약간 맥이 통할 수도 있죠.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우리 정부와 협의한 바 없고 현실적이지 않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허은하 대변인의 설명인데요. 이렇습니다. 협조해야 된다. 일시적 수용이 아닌 국내 체류 지위 부여. 이건 또 신중해야 된다. 이게 좀 여러 갈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다는 거죠, 지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뭐 오지 않겠습니까? 그 숫자는 물론 차이가 좀 많이 있겠지만. 예. 온다는 거는 미군 기지로 그렇죠. 미군 뜻입니까? 기지로 온 뒤에 이제 미군 기지에서 또 이제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한국도 받아라. 뭐 이렇게 논의가 진행될 수는 있겠죠. 아마 이 대목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또 국제적 협상이 있고 압력이 있겠죠. 그런데 항상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나오는 그 인식과 관념이 있습니다. 예. 한국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위상을 이미 갖게 됐는데 예. 양자 관계건 다자 관계건 막론하고 한국은 자기 위상에 걸맞는 그리고 양자 관계에서 한국에 맞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비난을 항상 받아왔습니다. 위상 자체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네. 높아 있는데 국제적으로 그렇게 위상이 높은 국가가 다른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은 그렇죠. 인색하다. 네, 그런 의무를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항상 회피하고 자국의 입장만 강조를 한다. 한미 관계에서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번에도 또 들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의 문화나 종교는 이 이슬람 쪽하고는 사실은 뭐 아주 매우 이질적이고 그렇죠. 섞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예멘에서 한번 봤지 않습니까? 예멘 사태를 겪으면서 그분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하는 것을 겪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될 텐데 예.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고요. 여론의 동향도 매우 민감하게 얽힐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점점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들이 남의 일로만 지금까지 예. 외신으로만 보고 이 큰일 났구나 이 정도였는데 이거 남의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위상도 높아졌고 전 세계가 매우 밀접하게 긴밀하게 얽혀져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 확인이 된 거죠. 만약에 미군 기지에서 난민 일부가 주한미군 기지로 왔어요.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기지 안에만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건 우리나라가 그 난민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 또 올 거예요. 그러면은. 뭐 틀림없이 한미 간의 현안으로 나올 거고요. 국제적 압력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요. 예.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정부는 물론이고 민관이 다 함께 힘을 모으고 머리를 모아야죠. 사실 난민 문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좀 온 겁니다. 일단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요. 윤기찬 변호사. 사실 주한미군 기지라서 미군이 우리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법상으로는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G협정에 따라서 사실 강한 주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해법권이 있기 예. 때문에 아마 거기에 수용하는 것까지는 대한민국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그 G협정상 그렇고 예. 현실적으로다가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겠죠. 여론도 현실적으로 있고, 협의를 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독일도 72시간 내에서 수용하는 거를 허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 잠깐 임시 수용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반대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예. 다만 임시 수용된 상황에서 그 해당 난민들이 난민 신청을 할 경우에 아, 우리나라에. 네. 그럴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강제 송환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미군 관할 지역이지만 몇 명이 우리한테 난민 신청을 할지도 감안해야 돼요. 따라서 이 부분은 각기 미국과 대한민국 또는 여러 나라들이 아마 협의해서 아마 인원을 나눌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법도 사실은 이제 국제 유엔의 난민지에 관한 협약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못 합니다. 우리 지금 난민협약 가입국이죠. 예, 그러니까 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기 이전이라도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강제 송환을 못 시켜요. 그때는 뭐 의료비라든가 뭐 주거비 이거 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법에 예. 따라서. 다만 미국이나 유엔 등에서 보호하겠다라고 하면 예. 그분은 인정을 안 해도 돼요. 따라서 어느 정도 관련 당사국끼리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정치권에서 나온 부분 중에 4,500명 정도를 얘기하는데 예. 4,500명 정도가 물론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협업했던 인원들이긴 한데 예. 이것이 어느 정도 만약에 우리 국내에서 수용할 정도가 된다면 이전에 제주도에서 예멘 2018년도에 그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아마 내전을 피해서 왔던 예멘이 500여 명이었어요. 500여 명에 대해서 취업 허가를 냈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예.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이게 취업하러 온 것이냐 진짜 박해를 피해서 온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약간 달라요. 포커스가. 근데 지금은 분명히 박해를 피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난민이죠. 지금. 예, 난민 물론 심사를 해가지고 난민지위를 인정할지 여부를 법무장관이 결정하겠지만 예. 어쨌든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부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사실 주한미군 기지 우리나라도 있지만 일본에도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태도도 좀 보면서 참조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일본도 난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나라 아닙니까? 윤기천 변호사? 일본 역시도요? 그러니까 그 동북아시아 쪽이 대부분 그렇죠. 지금 난민이 2017년도에 보면은 저희가 9,900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의외로 많아요. 급증을 많이 했습니다. 했네요. 예. 원래 한 3,000명대에서 한 3, 4년 만에 상당히 급증을 했어요. 예. 근데 인정 비율은 1.5%입니다. 그러면 9,000명의 1.5%.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그 난민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사실 취업을 위해서 온 분들도 그렇죠. 많고 뭐 그런 건 예, 가려내야겠죠. 하죠. 그런데 대단히 온 게 이제 2018년도에 예멘이 제주도로 온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사례가 될 텐데 예. 제가 볼 때는 이걸 국제 협약에 가입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걸 못 본치하기는 어렵고 몇 명 수용할지에 대한 그 기준을 미리 당사국들끼리의 의논을 거친 뒤에 이미 임시 수용 단계부터 왜냐하면 임시 수용할 때 당신은 난민지위 신청할 겁니까?라고 물어서 확인을 구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 신청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임시 수용을 허가해달라고 미국과 협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돼요. 사실 이 아프간 난민 문제는 전 세계에다 숙제를 던져줬어요. 어떤 국가는 기꺼이 수용한다. 그리고 어떤 국가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아프간의 접경 국가인 일부 국가는 아예 장벽을 세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전 세계가 고민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좀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죠. 사실 아침에 매일경제에서도 매일같이 소개해드리는데 매일같이 싸움입니다. 뭐 다툼, 뭐 힘겨루기, 뭐 표현은 가지가지입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 삐그덕거리면서 싸우는 겁니다, 지금요.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출구 안 보이는 이준석, 윤석열 갈등, 비대위 체제설도 나온다. 이 정도 상황이면요, 이거 같은 편 맞아?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요. 자, 여기 보면은 최근 며칠 사이에 전개된 상황을 좀 정리하고 있어요. 자, 비대위 전환 얘기가 보도로 나왔어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대위로 바꾸는 문제 뭐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 뭐 이런 비대위 소리입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 반응을 보였죠. 경선 버스 운전대 뽑아가는 겁니까? 그러자 이 비대위 전환설에 대해서 윤석열 황당무계한 일 일단 수습에 나선 거죠. 아니라고 그런 거 말도 안 된다고.
그러나 여전히 뭔가 개운치 않고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거죠. 서로에 향해서. 내부 통제 안 되는 윤캠프.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여기 보면 민영삼 특보가 있어요. 윤석열 예비 후보의 특보예요. 이준석 사퇴 후에 유승민 캠프로 가라. 사퇴하라. 유승민 캠프로 가라.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본인이 특보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개가 됐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돼서 이준석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선버스 8월 말에 출발한다고 버스 세워놓고 기다리고 이제 앉아서 있었더니만은 갑자기 사람들이 뭐 운전대 뽑아가고 밖에다가 막 페인트로 막 낙서하고 의자 다 부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임기가 보장된 그 대표를 끌어내린다는 의미인데 이런 황당무계한 보도를 가지고 정치 공세를 피는 것 역시도 상식에 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휴전 일주일도 못 가서 이준석, 윤석열 난타전 다시 불붙었다. 역시 뭐 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국민의힘 단톡방에선 경선 룰 불만, 이준석 대표 2선 후퇴 요구도 쏟아져. 그러니까 이 단톡방에서는 막 여러 가지 주장과 요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후보 결정되는 11월까지 갈등 불보듯 이런 상태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당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걱정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수 헤게모니 쟁탈전이냐 이렇게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예. 최영철 편집위원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 영상 준비했는데 제가 그거를 좀 바로 소개 안 드렸네요.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한마디 했거든요. 그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를 좀 그만 흔들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 제가 보기에는 대선은 보나마나 이거는 저희들이 이길 수 없다. 이건 필패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뭐 무슨 비대위로 간다. 그거는 대선 망치자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이준석 체제 무너지면 대선은 필패다. 유승민 전 의원 얘기예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와 가깝다고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죠. 유승민 전 의원의 생각은 뭡니까? 뭐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예전에 친했죠. 근데 요즘은 사실 별로 안 친하다고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이준석 대표도 별로 유승민 전 의원 찾아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제 말씀하신 것은 일반론을 말한 것이죠. 지금 비대위 들어오면 당장 이준석 대표로 상징되던 2030 표들이 다 달아난다. 그나마 좀 젊은 사람들이 꼰대 정당이라고 하던 국민의힘을 좀 좋아하게 됐는데 이준석 대표가 사라지게 되면 그 표가 다 달아나게 되니까 예. 당의 위기가 온다.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퇴임하고 예. 비대위 체제로 가버리면 당을 뭐라고 보겠나. 당이 안 그래도 엉망인데 가까스로 비대위 체제 끝내고 이제 제대로 된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 들어섰는데 예. 또 비대위 체제로 가면 이건 그야말로 중도표가 다 달아난다. 그러한 일반론 이야기한 것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저 말은 저는 사실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어제 저런 얘기를 한 게. 그렇습니다. 저게 일반론으로는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예. 많은 사람들이 저것을 일반론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유승민 의원을 잘 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분은 뭐 앞뒤 가리지 않고 일반론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유승민 의원을 의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 의심의 내용은 뭡니까 그럼? 둘이 친한데 결국은 유승민 의원하고 그 이준석 대표의 아버지가 예. 경북고등학교 57회 동기생인데 결국에는 다 짜고 하는 거 아니냐. 뭔가 생각해서 저러는 거 아니냐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손가락질을 많이 해왔는데 저렇게 일반론을 굳이 유승민 의원이 얘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오히려 저건 역효과를 불렀다. 사실 뭐 유승민 의원이 다른 분들이 자꾸 정치 감각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예. 저것은 사실 뭐 안 해도 될 말이었는데 예. 물론 당을 위한 충정에서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조금 저 말은
했을 때보다 안 했을 때 더 역효과가 좀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었는데 뭐 이런 지적이시네요. 예. 그리고 앞서 이준석 대표가 뭐 운전대를 뭐 뽑아간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운전대는 누가 쥐고 있는 겁니까? 운전대는 지금 비어 있죠. 비어 있다. 비어 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차는 안 가고 있어요? 그렇으면 차가 못 가죠. 곧 뭐 한다고 하는데 아니 출발한다고 한 지가 벌써 한 달 넘었어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선거관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 제대로 출발할지 그리고 운전석에 다시 이준석 당대표가 앉을 수 있을지 그것이 결판 날 것 같은데 이준석 당대표를 최근에 만난 사람들 제가 몇 분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분들 하는 얘기가 아니 저 당대표는 사람하고 만나는데 자꾸 자리를 비우더라는 얘기죠. 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리를 비우니까 자꾸 전화기를 들고 나간다는 얘기죠. 아 누구를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자꾸 전화가 와서 밖으로 전화가 나간다. 와서 전화기를 들고 나가서 통화를 한참 하고 들어오더라. 들어와서 또 나가더라. 그러면 앉아 계신 분하고는 대화가 잘 안 대화가 되겠네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전 중 통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운전 중 통화하면 안 되죠.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의 위치에 좀 더 신경을 쏟고 집중해야 돼. 운전에 집중해야지. 왜 자꾸 전화기를 들고 다니고 SNS에 집중을 하시냐 이 말이죠. 이것 때문에 모든 화가 터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운전 중 통화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우스운 것인데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보면 개인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그 스타일을 고쳐요. 스타일은 위치에 따라서 고쳐야 되는 것이죠. 제가 기자인데 제가 기자를 그만두고 다른 뭐 공무원을 하면 기자처럼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기자는 좀 자유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말도 좀 자유스럽게 할 수 있고 글도 좀 자유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공무원을 간다. 공무원을 가면 기자처럼 행동하면 안 되죠. 그것은 기자의 말과 공무원의 말은 또 틀린 겁니다. 공무원의 말은 책임성이 따르는 것이죠. 물론 기자의 말도 따르지만 공무원은 기자보다 좀 더 많은 권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인 규제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 위치에 앉아 있느냐. 자기가 그냥 택시 운전을 하고 버스 운전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버스는 좀 더 많은 승객을 태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제동을 했을 때 승객들이 더 많이 넘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제가 지금 충격을 한다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권력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권력을 과시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전 중인데 왜 통화하고 SNS 하냐 뭐 지금 이 말씀이시네요 지금. 그 비유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지금요. 자 윤기찬 변호사. 지금까지 최근 한 달도 채 안 됐네요. 그 상황을 좀 보면은요. 처음에 이준석 대표 탄핵설. 그러다가 수습이 됐어요. 그러다가 얼마 며칠 됐죠. 비대위설. 이건 역시 막 수습을 하는 과정. 그러다가 사퇴 요구해서 뭐 어디 캠프라 가라. 이런 얘기까지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윤석열 전 총장 뭔가 이런 논란거리가 나올 때마다 수습하고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계속 캠프 내에서는 뭔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캠프 안에서 자체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강한 불만이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기찬 변호사?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불만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 불만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애써 외면하지도 않아요.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러면 받아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불만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지 그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양 불만에 당사자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불만을 제기하고 또 윤캠프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물론 애써 갈등 진화를 하려는 모습은 보이지만 실제 진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윤캠프에서도 그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의 저 설화가 방향이 또 일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도 사실 피하 구별을 지금 당내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윤석열 캠프 측에서 이준석 대표를 흔들 만한 이유가 사실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꾸준히 흔들고 있다라고 본인 또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상대를 향해서 흔들고 있다라고 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보도에 따르면 보수 야권의 헤게모니 싸움이라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헤게모니 싸움을 지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3, 4위 정도에 있는 후보라면 뭐 어떤 기본적인 경선 룰이라든지 민감한 부분에 대한 그 언행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민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당내에서는 어쨌든 1위 후보기 때문에
당대표와 갈등을 노정시켜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뭐 불필요한 당원들이 볼 때 정말 불필요한 거거든요. 아니 그럼 서로를 불필요한 상황이고 흔들 이유가 없는데 왜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흔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준석 대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요. 아. 왜냐하면 당원의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굳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사안에도 불구하고 민감하게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비대위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간지에서 나온 그냥 얘기로 알고 보도예요? 있어요. 보도가 나왔잖아. 거기에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구체적인 정보가 어느 정도 노출된 뒤에는 분명히 그 불쾌한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불쾌함을 저렇게 강도 높게 표시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해명해라라고 오히려 어떤 제안을 하든가 그럼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 그 뒤에 또 다른 어떤 사실관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당대표로서 묵묵히 가면 되는 것인데 저 부분을 너무 민감하게 해서 어떻게 전선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비대위 체제는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 예. 국내 시민 대선에 집니다. 저거는 아마 모든 캠프에서 저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예. 따라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저 부분을 아마 비대위 체제, 비대위자로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다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계속 간다면 예. 그렇다면 집단지도 체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고위원회하고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스스로 최고위원회에서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예. 공식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회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 측이나 기타 캠프에서 만약에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행이 나온다 그러면 예. 그건 분명히 저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전향적인 조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하지 않는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당원들의 불만은 이준석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사실 이준석 대표의 언행들이 당원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거를 굉장히 크게끔 키우는 듯한 예. 의혹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대표가 생각을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따져보면 이유가 없는데 다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찾아보면은 약간의 언행에 대한 스타일의 문제가 서로 안 맞는 거 아닌가? 뭐 이 정도인데 이상합니다. 이유가 없는데 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앞서 봤던 매일경제 기사 다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밑줄이 좀 거 있는데요. 이 얘기는 윤기찬 변호사께서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준석 대표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 등 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장 후보군을 개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뽑는 문제가 또 다른 문제 남아 있거든요. 의견들이 좀 달라요. 근데 일단 이름들이 여러 명 언급되고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일단 어떤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까? 먼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예. 언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병국 인재영입위원장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준 예전 비대위원장도 예.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황우려 이전 부총리도 황우여 전 대표. 네, 언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어떤 분이 되든 현재 직책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을 제외한다면 예. 각 캠프에서 이제는 문제 제기하기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서병수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그렇죠. 사실 거기는 중립성 논란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이 그걸 의식해서 그냥 스스로 그만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서범수 비서실장의 형이란 이유가 이제 예. 객관적 징표로 공정성에 의심이 된다라고 들이댔고요. 예. 그걸 받아들여서 본인이 이제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당내 인사가 아닌 만약에 조금 고문급들 인사 중에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한다면 예. 캠프에서는 그 부분을 불만을 제기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병국 전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순위권에서 밀려야 된다고 보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어느 분을 모시든 저는 크게 캠프 측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25일 출범해야 돼요.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아직 정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뭐 오늘도 어떤 진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뭐 진행이 좀 됐죠. 이른바 화재 당시에 유튜브, 먹방 유튜브를 찍었는데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것인가? 이유가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먹방 논란 부담이 컸나 고개 숙인 이재명 지사. 사실은 이 논란이 시작됐을 때 이재명 지사하고 경기도가 반발을 했어요. 아니
실시간 보고 다 받고 조치 취하고 다 하고 있는데 왜 이걸 문제 삼습니까?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러나 주말을 거치면서 주말 되면서 사과를 한 거죠. 논란 부당하다. 하루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다. 야당에서 면피성 사과, 면피성 변명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자, 이걸 보면은요, 이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이 불거진 문제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문제 또 불거지는 거 아니냐. 이 기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앞서서요, 지난 20일, 그러니까는 이런 먹방 논란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가 강하게 반박을 좀 했거든요. 그 반박하는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정을 다 취소하고 다음날 마산에서 4시간 넘게 한밤에 저녁밥 먹고 달려와서 새벽 1시간 넘어서 현장에 가서 제가 3시 정도까지 현장 지휘하고 관리했는데 이걸 가지고 빨리 안 갔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좀 부당한 거죠. 자, 이렇게 좀 반발했어요. 부당하다. 이런 거 너무 지적하는 거 좀 지나치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하루가 지나서 바로 사과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제입니다. 21일. 사과드립니다. 일단 제목이 이래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일정을 즉시 취소하고 더 빨리 현장에 갔어야 마땅했다는 지적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판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사과드립니다라고 수습을 한 거예요. 빨리. 자,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경미 전 의원님. 이 사과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지금 신경미 전 의원께서는 이낙연 예비후보 캠프에 계시니까 앞으로도 이 지사직 수행하는 거 계속 문제를 좀 제기하실 건지 그것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낙연 후보는 일단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없다는 거죠. 캠프의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민주당의 전 의원으로서 이렇게 봤을 때 이 먹방 TV 녹화는 사실은 엄청난 리스크죠. 이건 지사로서 더군다나 소방의 책임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고요. 이 리스크는 정치 지도자로서 특히 대선을 하겠다는 사람으로서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지사직을 뛰어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루 반을 부당하다고 사과를 거부한 바로는 거죠. 좀 약간 좀 문제 제기 반발을 했죠. 네, 반발을 하면서 이게 나는 현장에 있었다라고 지금 한 것 이것 자체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본인이 먹방 TV 리스크를 그날 6월 17일 밤에 한 것은 이것은 판단 능력, 정치인의 기본 자질인 판단 능력의 부재죠. 그리고 소통 능력, 공감 능력에 이건 완전히 빵점입니다. 그런데 지적을 받으면은 바로 사과를 했어야죠. 지적받기 전에라도 사과를 했어야 될 문제인데 지적을 받고도 하루 반을 버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 반응이 대단히 좀 뜨악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어찌 됐든지 간에 사과를 했는데 하루 지나서 이제 사과를 했죠. 사과의 시점이 언론들이 가장 주목을 덜 받는 시간대입니다. 토요일 오전 시간대면은 그리고 사과의 방법도 사실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될 만큼 큰 리스크인데 그 SNS에 글을 올려서 사과를 한 글을 거죠. 올리면서 사과를 함으로써 그 부분도 약간 좀 문제 제기를 하시네요. 사과의 방식에 있어서도 적절하지 않았다. 이 리스크의 크기에 비교해 봤을 때는 사과의 방식도 이건 정식으로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야당의 지금 대선 주자들이 인정을 할 수 있을지 저는 매우 좀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 그리고요. 저기 이낙연 캠프에 계시니까 앞으로 이 지사직 수행 부분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실 예정일까요? 뭐라 그럴까요? 이낙연 후보가 직접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건 아마 뭐 여러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죠. 이건 지사직의 수행과도 관련이 되는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자질의 문제라는 점에서 지사직은 지금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12월 초까지는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사직을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맞냐라는 문제죠. 이 문제는 캠프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에 예. 끊임없이 국민들로부터 특히 야권의 후보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윤경호 의원께서는 이 사과한 거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를테면 빠른 입장 선회. 예. 이거는 역시 뭐 이재명답다. 뭐 제가 평소에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건은 잘못한 거 그냥 확실하게 인정해버리는. 그래도 빨리 예. 방향을 바꿔 그러니까 사과한 이를테면 것만큼은 황교익 씨 논란에 대해서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 보고 예. 빨리 접은 거, 그리고 이거 역시도 더 이상 버티는 거는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빨리 접은 거. 예. 저는 그런 점에서는 잘했다고 보이고요. 예. 이런 사과만으로 논란 공방만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어제 그제 보니까 아까 우리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뭐 윤석열 대 이준석 예. 다툼을 다루는 이때 예. 민주당의 1, 2위 주자들은 정책을 내놨더라고요. 그렇죠.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과라는 걸로 빨리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정책 발표로 전환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고 그 논란은 계속 있는데 그걸 덮기 위해서 무슨 뭐 대북 정책 얘기하고 이낙연 후보는 뭐 지방 분권이나 예. 부동산 정책 얘기했던데 그런 얘기하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따로 놀지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불필요한 소모전 예. 공방은 잘못한 거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사과하는 게 그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영주 편집위원, 이 지사직 수행이 두고두고 문제 제기 대상이 될까요? 이번 사안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번 사안은 큰 것이 아닌가. 공무원의 시간은 누구 시간입니까? 제 시간입니까?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제 시간이 아니죠. 이재명 지사가 하루 8시간의 노동시간은 도민의 시간입니다. 도민들이 부여한 시간입니다. 도민을 위해 써야 됩니다. 제 집 사람이 공무원인데요. 저는 사실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뭐 좀 와서 집에 와서 뭐 좀 이거 하고 가지 잠깐 와서. 그럼 집사람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 공무원이 어디 사적으로 10분, 20분 빼내다가 그 큰일 나는 소리를 하고 큰일 있어요. 날 요구를 하셨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공무원의 시간은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도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도민의 시간에 경남에 가서 먹방에 출연했습니다. 더구나 그 단순한 도민의 시간도 아니고 도민을 위해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화염 속에 들어가 있던 소방관이 실종이 돼 있는데 그 엄중한 시간에 먹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도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엄청나게 비난이 쏟아지는 것인데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100만 공무원을 지휘하는데 100만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태도를 보여서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수긍하겠습니까? 나 오늘 먹방 갔다가 들어올 거야. 좀 과장님 좀 이따 올게요. 이렇게 말씀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은 굉장히 큰 오류를 저질렀다. 저는 아주 엄중하게 국민들이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사직에 있어서 이렇게 리스크가 드러나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공직의 엄중함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 예산과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시간도 도민의 시간으로서 일정도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찰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재명 지사가 공무원으로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사직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도민들을 위해서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경선에 저렇게 열심히 뛰어들 것이면 저는 도지사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런 시비가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예산과 인사권에 대해서 엄중하고 공정하게 정말 휘둘렀는지 그리고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검증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재명 지사가 하루빨리 경기지사직을 내려놓고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임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도민들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12월 초까지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뭐 공약을 하나 제시했는데요. 북한 관련된 공약이죠. 대북 공약입니다. 여기 보면 이 기사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섞어놨어요. 지사 리스크 커지는 이재명. 일단 뭐 사과를 해서 뭔가 좀 수습을 하려는 분위기였죠. 그리고 어제 공약 발표를 했는데 북한 관련해서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 밝힐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동안 현 정부에서 북한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를 못한 거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흐름과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계승을 하면서도 차별화를 했다. 아닌 건 아니고 문제가 되는 거는 강하게 문제 제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입니다. 그리고 뭐 김정은 만날 것이다. 북한 호응하는 정책은 안 한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이 좀 차별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자, 그럼 어제 발표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계승해서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및 해결사 역할을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 교류, 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의 호응조차 없는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으실 겁니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은 우리 국민과 세계에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계승을 한다고 얘기를 전제를 하고 그 뒤에 설명은 조금 차별화된 모습이 있었거든요. 뭐랄까요? 이게 민주당의 다른 후보하고는 확실히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결이 달라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기찬 변호사. 저는 그 뒤에 약간 차별화됐다는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주택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고. 그 말이? 네. 앞에 계승보다는? 네, 앞부분은 사실은 뭐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사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 비핵화에 완결된 로드맵이 나온 뒤에 그것을 이제 단계적 그 동시 이행으로 풀자 이런 식이잖아요. 예. 그 부분은 사실은 크게 다툼이 많이 없어요. 네, 단계적 이행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정부에서는 사실 로드맵 자체가 안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로드맵을 갖고 하자라는 게 야당도 어느 정도 그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던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문정부의 대북 정책을 개성한다라는 것도 사실 꼭 맞진 않아요. 내용적으로는. 말씀은 그렇게 했어요. 예. 이제 햇볕 정책을 개성하고 다 하신다고 했는데 예. 따지고 보면 꼭 그 문정부의 대북 정책과 맞지는 않는다. 전체적인 로드맵을 전제로 한 이 지사의 만약에 대북 정책이라면 예. 그것은 사실 국민이 원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뒤에 게 어떻게 보면 국민한테 호소한 부분이죠. 문정부의 대북 정책의 그 북핵 비핵화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예. 대북과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다른 부분들은 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계속 뭐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예. 기타 뭐 백신 공급 또는 뭐 저 대북 전단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본선에 가면 여러 차별적인 그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은 사실 문정부를 비판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호 의원님, 이 부분을 가지고 정책 차별화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 아니면 중도 그 이상의 어떤 유권자들을 의식해서 뭔가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살짝 보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무리일까요? 차별화의 내용을 내놓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DJ의 대북 정책을 개성하겠습니다. 예.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 뭐 너무 극단적인 얘기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북한에 대해서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예. 과거에 뭐 우리 이승만, 박정희 정부까지 이어진 뭐 전두환, 노태우 정부까지도 뭐 그랬을지 모르지만 노태우 정부는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고 예. 그다음에 변화가 불가피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들을 체제로서 인정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으니까 예. 햇볕 정책 인정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문제는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밝히겠다. 인권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북한 간에 지금 가장 사실은 양자 대결에서도 그렇고 유엔이나 국제 무대에서도 그렇고 예. 북한 내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만 외면 내지는 이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침묵했지 않습니까?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도 그 연장선에서 예. 그게 또 남남 갈등도 엄청나게 초래했지 않습니까? 인권 문제라는 거는 북한의 통치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할 거냐 못 하느냐 뭐 표현부터 시작해서 권한 여러 가지 3대 세습 비판할 거냐 말 거냐 당연히 비판하죠. 그러나
북한이 생각하기에 정말 아픈 곳을 찌른다고 할 정도로 예. 과연 그러면 치고 들어갈 수 있느냐? 예. 그게 다 인권 문제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거 따지고 보면 아주 인도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저항했던 뭐 정치적인 목적의 뭐 탄압자 이런 것까지도 인권 문제 다 이렇게 확장이 되면 그렇게 되네요. 아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하겠다 이게 예. 정말 말은 쉽지만 현실에서는 그럼 인권 문제 어떡할래? 좀 더 구체적으로 입장을 한번 내볼래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고 판단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차별화라는 게 내용은 별로 찾아보기 힘들다. 뭔가 그건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예. 아마 다른 후보도 같은 처지일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북 관계에서는 이중 구조를 인정해야 되는 우리의 현실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런 공약과 입장을 냈는데 야당 대선 주자가 만약에 그러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실 거지요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이게 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네요, 지금. 어제 공약 발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은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로 가겠습니다. 오늘 경제 브리핑 얘기는요, 금융권,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얘기입니다. 뭔가 죄고 있습니다. 안 해주겠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가계빚 옥죄기, 대출 중단, 한도 축소, 그리고 금리 인상 3중 충격이 오는 건가? 아직 금리 인상 이거는 뭐 얘기만 나오고 있죠. 그러나 대출 중단 됐죠? 한도 축소 얘기 계속 나와요. 줄어드는 건 있습니다.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극약 처방하는 겁니까? 이 기사는 이렇게 붙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농협, 뭐 우리은행, 돌연 대출 중단했다. 다른 은행들 풍선 효과 가능성. 그러니까 여기 이 은행이 안 되니까 다른 은행으로 가서 대출 받으려 한다 이거죠. 그럼 그 은행들은요? 왜냐하면 농협 같은 경우는 이 가계대출 비율이 높다는 이유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2금융권도 대출 중단 한도 축소 검토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임박이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이렇게 대출 좁아지고 이자는 계속 오르는데 잔금 내야 하는데 빌릴 수가 있나? 전세 자금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불만이 나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석 달 전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한다더니 갑자기 이게 뭡니까? 갈지자 정책의 실수요자 분노다. 그렇죠. 얼마 전에 뭐 완화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돌연 가계비 급증으로 옥죄기다. 민심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뭐 불만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 윤구찬 변호사, 윤경우 의원님 들어보겠습니다. 윤구찬 변호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근데 이게 사실 정부에서 금융기관이 만약에 자율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라 그러면 그것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금감원 등이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을 완화한다라는 정부의 그 부분도 있지만 예. 가계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주택값이 올라와서 담보대출액은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율이 느는 게 아니고 액수 자체는 늘어요. 예. 따라서 이것이 가계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자산이 올라가지고 본인이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느는 건데 예. 이것 때문에 가계 대출이 절대적인 액수는 늘어난 거거든요. 예. 따라서 만약에 담보의 환가율을 계산한다 그러면 부실률이 그만큼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간다라는 것은 가계빚 급증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사실은 부동산에는 수요 억제책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재차 말씀드리지만 가계대출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담보대출 비율을 줄인다 하더라도. 같은 비율이라면 늘어나게 돼 있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계속 가계대출이 늘어난다고 그럼 담보대출 비율을 줄여도 가계대출은 늘어날 텐데 이것을 계속 줄일 것이냐. 이 부분은 뭐냐면 자산이 많고 현금이 많은 분들은 뭐 자산을 획득하거나 기타 생활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영끌해서 2030 집을 사는 경우 전세금이 올라서 전세대출을 또 받아야 되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 피해자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분야별로 또는 어떤 지역별로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가지고
대출을 좀 옥죄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금감원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중은행에서 자율적으로 해당 부분에 신용 정도에 따라서 대출 정도를 정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이미 DSR도 7월부터 규제 중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시중은행의 그런 시장의 논리에 따른 자율적인 규제가 아닌 정부가 일반적인 규제를 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너무 급작스럽다는 거죠. 7월 달에 그렇게 해놓고 나서 바로 또 지금 8월 달에 이렇게 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 보완책을 마련할 기회도 안 주고 사실은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빼앗는 것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호 의원님, 이게 파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건 불가피하다. 왜? 더 큰 충격을 막으려면 미리 잔매를 맞는 차원일 수 있다. 가게나 개인에게. 예. 기업은요. 지금 기업은 금리 변화에 그렇게 휘청거릴 정도로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계 기업은 다르지만 지금은 내부 현금 유보 뭐 많이 해놨죠. 그다음 부채 비율 뭐 기업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가게나 개인입니다. 대출 중단의 핵심은 이 집단 대출일 겁니다.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아파트 처음에 분양 받아서 청약할 때 활용했던 집단 대출 예. 그리고 아마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전세 대출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갑자기 지금 옥죄지면 예. 그거는 뭐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한도를 축소하는 거는 신용 대출일 거예요. 예. 이게 금리라는 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또는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0%에 가까울 정도의 저금리 체제가 지난 좀 길게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10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이 아니에요.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조치는 우리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이거 아닙니다.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 거의 임박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다만 금리를 올리기 전에 미국도 이런 식의 충격이 오기 전에 올 거에 대비해서 조금씩 다른 방식의 돈줄 조이기를 하죠. 예. 그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이 돈줄 조이기 방식에 금융기관들이 동원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농협과 우리은행이 먼저 했다고 하고 저축은행들도 뒤를 따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 간접적인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간접적인 돈줄 조이기가 잔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 이거 손만 놓고 있다가 금리를 그냥 올렸을 경우에 예. 부동산 시장만 꺼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 시장도 얼마나 가파르게 올랐습니까? 예. 주위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동안에 주식 투자해서 재미 많이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코인 투자 또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이런 자산에 투자를 했던 여러 가지가 예. 이 금리 갑자기 올리는 거 한 방에 폭락했을 때 오는 충격 이게 더 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게나 개인이나 금융회사들이 이렇게 던지는 시그널에 저는 적응을 해나갈 태세를 미리 갖춰야 된다. 저는 그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마어마하게 풀렸어요. 이거를 어떻게든 줘야 되는 상황으로 왔는데 이거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뭔가 변화를 주게 되면 또 충격을 입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다음 날씨 얘기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태풍이 오고 있어요. 태풍 오마이스 오늘 상륙합니다. 제주 남부 최대 400mm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태풍 경로 좀 보실까요? 어제 밤에 이 정도까지 왔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23일 낮에면은 이 정도까지 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아주 가까이 오게 되죠. 그리고 내일 새벽이면 상륙을 한다. 이렇게 좀 경로가 그려져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태풍. 그리고 이 태풍이요 굉장히 많은 비를 좀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내일 새벽까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방역과 관련된 얘기 모더나 있는데요. 이 코로나 관련된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모더나 2주간 701만 회분 공급
당초 약속보다 215만 회분 부족. 그러니까 오긴 오는데 이게 다 안 온다는 거죠. 이 못 오나 계속 문제를 좀 일으켰죠. 뭐 많이 온다는데 안 오고. 그리고 9월 물량 확답 안 줘서 백신 차질 여전하다. 오긴 오지만 부족하게 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방역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인 허용, 카페는 되고 집은 안 돼. 뒤죽박죽 방역 기준. 그러니까 6시 이후에 접종자 포함해서 4인 되는데 식당에 가는 건 되지만 여기 보면 분가한 자녀가 접종 끝낸 부모 집은 못 간다. 법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적인 거냐 이거죠. 전문가들은 식당보다 집이 더 위험한가. 방역당국은 집에 가면 오래 머무르니까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지금 하고 있어요. 신경민 전 의원님, 이거 좀 당황스러운데요, 좀 이렇게 되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이 방역 지침을 정부가 내놓았는데 아직도 방역 지침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게 현실적인가 것들이 좀 의문을 좀 품는 분이 많아요. 규제도 어려울 거고 이게 적발이 되겠어요. 바로 식구들이 뭐 어디다가 알리거나 아니면 옆집에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 될 나중에 텐데. 만약에 확진이 되면 문제 삼겠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지금. 글쎄요. 이게 하여튼 지금 이 방역 당국이 하는 거 보면은 물론 잘하는 것도 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이 토의가 안 되고 서로 좀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역 규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는 부모님 댁에 가면은 뭐 밥만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럽니다라는 설명이지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